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블러드스포트는 엄청난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우선 액션이 정말 화려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작에 나왔던 포탈로 무기를 항상 공급받는다는 설정이 조금 변경되어서 약간 스타로드처럼 묘사가 되었죠. 거의 외계 기술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화려하고 정교한 무기들로 가득 찬 코스튬을 입고 있어서 이 코스튬의 부위 곳곳에 있는 무기들로 무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무기들과 코스튬들을 블러드스포트가 직접 만든 것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피스메이커가 그가 나눴던 대화, 나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너처럼 돈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 라는 식의 그 대화로 보건대 아마도 렉스 루터가 슈퍼맨을 죽이라고 크리프나이트 총알을 비롯해서 이것저것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블러드스포트에게 딸 타일라가 있다는 것은 영화 오리지널 설정이며 영화에서 멋지게 나왔던 릭 플래그와 블러드스포트의 우정 역시 영화 오리지널 설정입니다. 처음에 제임스 건이 이드리스 엘바가 전작의 윌 스미스의 데드샷을 교체하는 걸 염두에 두고 각본을 집필한 만큼 데드샷의 분위기가 블러드스포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작의 블러드스포트는 어떤 악당이었을까요? 블러드스포트라는 이름의 악당들은 총 3명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요. 가장 유명한 블러드스포트는 1대로 영화에서도 1대가 이드리스 엘바의 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1987년 슈퍼맨 4호에서 데뷔한 로버트 디보아의 블러드스포트는 월남전 병역 기피자로 캐나다로 도망을 갔는데요. 자신의 동생이 대신 끌려갔다가 사지를 잃고 돌아오자 월남전에 집착하게 됩니다. 렉스 루터는 그를 이용하면 슈퍼맨을 죽이기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게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무기 무엇이든지 텔레포트 시켜주는 포탈을 그의 두 손에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렉스 코프의 기술팀이 그 포탈을 그의 손에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최첨단 무기들을 그에게 제공해 주기로 하죠. 하지만 루터는 그의 정신병을 너무 간과했습니다. 로버트는 포탈을 갖자마자 스스로를 블러드스포트라고 부르며 베테랑 월남전 참전 용사 코스프레를 하면서 악행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는 슈퍼맨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무려 25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고 슈퍼맨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그의 가슴에 크립토나이트 총알을 박았습니다. 부상에서 치유받은 슈퍼맨은 2차전에서 로버트의 두 손에 히트비전을 쏴서 이온화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를 통해 포탈이 사라지게 되죠. 브로드스포트는 그러자 이 포탈의 동력원을 터뜨려서라도 메트로폴리스를 박살내버리겠다고 하는데요. 그때 슈퍼맨의 친구인 지미 올슨이 로버트의 동생을 현장에 데려오면서 설득을 하고 로버트는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로버트가 감옥에 간 동안 알렉스 트렌트라는 범죄자가 2대 블러드스포트가 되어 세상에 나타납니다. 알렉스 트렌트는 광적인 인종차별주의자로 흑인을 혐오했는데요. 정작 블러드스포트라는 이름을 처음 쓴 악당은 흑인이라는 점에서 좀 아이러니컬했죠. 그는 포탈을 손에 쥐고 있었고 무기 창고와 연결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텔레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일리 플래닛의 언론인 론 트룹이 알렉스의 무기 창고를 발견해서 불태우면서 약점이 생기게 되고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감방에서 로버트는 알렉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교도소에선 로버트와 알렉스를 중심으로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 혐오 분위기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교도소 근무자들은 이 둘이 싸우는 행사를 아예 개최해서 그 갈등을 일찍이 잠재우고자 했는데요. 물론 슈퍼맨이 복싱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했죠. 결국 둘이 싸우게 되는데요. 로버트가 초반에 알렉스를 압도했지만 알렉스는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포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슈퍼맨이 현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로버트 디보아는 알렉스가 가져온 무기로 벽을 쏴서 탈옥을 하게 되고 결국 교도소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버트 디보아는 경비에게 사살당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알렉스도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감옥 밖에 있던 그의 인종차별주의자 동료들이 머지않아 알렉스의 방에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흑인 앞에서 약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3대 블러드스포트가 등장했는데요. 설명과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코스튬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라이브와이어, 라이엇, 퍼즐러, 토이맨, 클토나이트맨, 실버벤시, 헬그레마이트와 힘을 합쳐
슈퍼맨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특히 블러드스포트는 지미 올슨을 죽이려다가 슈퍼맨에게 제압당하게 되죠. 이후 그는 체포가 되어서 슈퍼빌런들만 모아서 추방된 외계 행성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번 영화로 원작의 단역 블러드스포트가 다시 크게 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임스 건이 속편을 찍는다면 꼭 나와주었으면 하는 캐릭터입니다. 정말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으니까요. 과연 블러드스포트의 DCU 미래는 무엇인지 기대가 됩니다.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피스메이커의 매력이 상당했는데요. 슈퍼솔저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내추럴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액션이 아주 묵직하고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존 시나의 캐스팅도 너무나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괜히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개봉 전에 HBO 맥스 단독 미니 시리즈 피스메이커 드라마가 제작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의 전작들에 나온 드렉스 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데이브 바티스타가 배가 아픈 그런 멋있는 캐릭터가 탄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작중에서 죽은 것처럼 묘사가 되었지만 두 번째 쿠키 영상에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HBO 맥스의 6부작 드라마 피스메이커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작의 피스메이커 설정이 조금 더 영화에서 설명이 되었더라면 영화 속에서 그가 보여줬던 행동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피스메이커에서 이걸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완급 조절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과연 원작 피스메이커의 내용은 무엇이길래 영화 속 그의 행동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위협적으로 만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는 원래 찰튼 코믹스라는 만화 회사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DC 코믹스가 찰튼 코믹스를 인수하면서 DC 메인 유니버스에서 설정이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일대 피스메이커는 크리스토퍼 스미스로 힘으로라도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외교관 컨셉의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는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서 독재자와 장군들, 무기 거래상들과 싸워왔는데요. DC 유니버스로 넘어오면서 나치 아버지 밑에서 자란 폭력적인 히어로라는 독특한 설정을 갖게 됩니다.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소장이었던 아버지는 호주에서 새로운 얼굴로 열정적인 사업가처럼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비밀이 탄로나자 자살을 하게 되고 맙니다.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자살을 두 눈으로 목격한 크리스토퍼는 결국 성장하면서 계속 아버지의 환영을 보게 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자살 이후 성을 스미스로 바꾸면서 미국에서 자란 그는 아버지의 유령이 늘 그를 훈계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는 아주 엘리트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가 외남전에 참전한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가 참전하자마자 월남전이 끝나버리게 되고 그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그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마는데요. 이는 정보당국의 잘못된 첩보와 유령 아버지의 훈계에 그가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20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고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 정부에서 비밀리에 시작했던 프로젝트 피스메이커라는 엘리트 요원 양성 실험에 참여하면서 사면을 받을 뻔하는데요. 정작 그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직전에 취소가 되고 크리스토퍼는 아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직접 탈옥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고향에 가서 사업을 군수품과 화학에서 가전제품으로 바꾸면서 크리스토퍼 스미스는 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그는 제네바에 가서 팍스 인스티튜드를 설립해서 전쟁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가 하면 스스로 프로젝트 피스메이커를 시작을 해서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때 에이전시라는 정보국이 그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그를 반테러 작전의 요원으로 사용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유령이 피스메이커 헬멧에 머물러서 자신을 훈계한다고 믿기 시작했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점점 타겟이 보이는 족족 바로 살인하는 방식으로 더 폭력적으로 변형하게 되고 에이전시라는 단체가 해체가 되자 체크메이트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클립소라는 악마가 남미에 나타나게 되고 아만다 월러는 섀도우 파이터즈라는 특수한 팀을 만들어서 파견을 보내게 되는데요. 피스메이커는 여기서 이클립소가 조종하는 탱크들을 파괴하려고 헬기로 돌진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그가 있는 사후세계는 푸가토리, 즉 연옥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1993년에 죽었고 1999년에 연옥에 있다고 밝혀진 뒤로는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이후 2021년에 수어사이드 스쿼드 코믹스에서 멤버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몇 번의 크라이시스가 있었고 리부트가 있었고 또 영화 개봉 시즌에 맞춰서 수사이드 스쿼드의 멤버로 등장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DCU의 피스메이커가 원작의 이런 설정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원작 내용을 알고 보면 그의 행동에 좀 더 당위성이 부여가 되고 더 긴장감이 넘치게 됩니다. 일례로 블러드스포트가 그의 무기를 두고 비살상용이다라고 비꼬는 장면, 이 또한 원작에 대한 어느 정도 레퍼런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릭 플래그와 피스메이커가 싸울 때 헬멧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싸움을 묘사한 것도 나름대로 그 헬멧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제임스 건 감독의 특유의 오마주이자 레퍼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DCU 피스메이커의 기원이 영화에서 랩캐쳐 2나 폴카도트 맨 수준으로만 나왔더라도 영화가 더 재밌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아직 드라마 피스메이커가 나오지 않은 만큼 드라마 피스메이커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쿠키 영상으로 보건대 돌아온 피스메이커는 아만다 월러 모르게 아거스 요원들의 명을 받으면서 착한 영웅이 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일종의 슈퍼히어로판 말갈랭이 길들이기, 즉 피스메이커 길들이기 같은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요? 피스메이커의 미래가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